담당의 글로벌 커넥터로 등재되어 계시고요. 인터넷의 역사부터 총체적으로 체험을 하신 전문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질문 범위가 광범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늦었지만 그래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시스템 우리가 앞으로 50년 계속 써야 되는데 안전하지 않은 시스템 쓰라라고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먼저 우리가 40-50년 전에 이거 만들었을 때 좀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수정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거 저거 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완전히 100도 새로 만들자. 근데 지금도 그거 보기는 안 하고 있어요. 완전히 필요 있으면 100집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수정하는 식으로도 해야 된다. 요새 이런 우리나라 보세요. 농협 은행 터졌다. 어디서 1000만 명 주민 등록번호 KT나 SKT나 그런 데서 또 날아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도면 주민 등록번호 거의 다 100% 해킹당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면 그런 문제 우리 어떻게 할 건데? 근데 그건 우리나라만 아니고 세계 전체의 문제인데. 근데 그러니까 먼저 우리나라 정도면 여러 가지로 한번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안전한 인터넷 금이죠. 근데 그거 본격적으로 하면 저는 그래도 많이 70-80%는 할 수 있다라고 100% 해결은 못하지만 70-80% 해결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 그거 되면 그 시스템 웹 테크놀로지가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는 것 같이 그 테크놀로지 200개 나라에서 누구나 쓸 수 있게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라는 거죠. 근데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 거는 우리 그때는 뭐라는데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인터넷이라는 시스템은 공격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한테 미 공격해봐라. 문제 없어요. 라고 미 국방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거 방어하는 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조적으로 어려운데 근데 개발도상국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런 거에 투자 못하죠. 겨우 그냥 네트워크 가르고 그렇구만죠. 그러니까 저는 아프리카에 자주 가는데 도와주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하는 거는 그거였습니다. 먼저 아프리카에 그런 시큐리티 시스템 아프리카 전체에서 그거 조정하는 거 만드는 거였어요. 이유는 없었어요 그거. 근데 앞으로 아프리카도 많이 쓰고 우리나라 같이 문해에서 다 할 건데. 그러니까 먼저 그거 제대로 있어야지라고 해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그거였습니다. 근데 성공했습니다. 2년 전에 아프리카 전체 조정하는 기구 생겼습니다. Yes, so Duolingo is a free language learning platform on Android phones. 그래서 무료로 여러 나라의 언어를 배우실 수 있는데요. 아이폰에도 있고 안드로이드 가능합니다. And in Europe and in America, both North and South America, it's the most popular way to learn languages. 그래서 남미하고요, 또 북미 쪽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가장 인기 있는 방법으로 등극했습니다. And in fact, there are more people learning a language in the United States on Duolingo than in the entire United States public school system.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공교육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수보다요, 듀오링고를 통해서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의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And Apple chose it as the iPhone app of the year. 애플에서 아이폰 올해 앱이라는 또 상을 받았고요. And it
people will be able to learn English from Korean for free. At first, it will be only on the web, but in about 2 or 3 weeks, it will also be on iPhones and Android phones. 그래서 지금 한국 분들께서 한국어를 기반으로 영어를 배우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웹 기반만 될 것이지만 2, 3주만 지나면 저희가 안드로이드나 아니면 아이폰에서 앱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nd the teaching of languages in Duolingo is very effective. An independent study was done that measured that if you use Duolingo for 34 hours, you learn the equivalent of 1 semester of university education. 그래서요, 듀오링고가 또 언어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앱입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이제 독립적인 조사기관에 의뢰했는데 듀오링고를 34시간 한 것과 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그 언어에 대해서 그 수업을 이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렸다고 합니다. Now, in terms of the large-scale collaboration, it is the reason you say it's a large-scale collaboration is because people who use Duolingo are also helping to translate websites. 그리고 지금 대규모 협업이라고 얘기하셨고 저도 말씀드린 이유가 사용자들이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웹사이트 번역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And that's how Duolingo finances itself. Instead of charging the users, the students, what they do is they help us translate things while they learn. 그래서 듀오링고 같은 경우에는요, 유료화를 하지 않고 저희가 자금 조달을 하는 방법이 바로 저희가 학생들이 배우면서 번역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게 되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I'm not sure what the limitations are. We are not able to do everything with large-scale collaboration yet, but I think at some point we'll be able to do most everything if we really try. 그리고 대규모 협업에 대한 한계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한계가 어디까지 있을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노력만 열심히 한다면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d Kwame Corp is a global innovation agency. And what we do is we invest in companies that have a positive impact in the planet. 예, 저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콰미코프의 CEO인 콰미 페레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콰미코프라는 회사는 글로벌 혁신 에이전시, 글로벌 이노베이션 에이전시고요. 저희는 지구를 위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창업하고 있습니다. So one of the products that we have, we're partners with a company called Fairphone, and Fairphone is the first phone to surface social values. 그리고요, 저희의 파트너 중에 하나가 이제 페어폰이라는 그 제품을 제조하는 것인데요. 이제 페어폰이라는 것은 사회의 어떤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최초의 그런 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 we all know where our coffee comes from, we know where our milk comes from, but when it comes down to electronics, most of us don't know where the components that go into making a phone come from. 저희가 뭐 커피나 우유 같은 거 보시면 다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휴대폰 보시거나 아니면 전자제품을 보시면 그 부품들이 다 어디에서 왔는지는 사실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So one of the core values for investing our time and our energy into products and services is transparency. 그래서 저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핵심 가치를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저희 시간과 에너지를 경주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hat we are investing in is called Bond, and it's a wearable device that takes touch and simplifies communication by using just touch. 이름이 본드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게 웨어러블 디바이스, 우리가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인데 저희가 그냥 터치만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디바이스입니다. And the third service that we're actually launching here in Korea is called LokLok. And the idea behind LokLok is that phones should be more like portals to each other. They should always be on.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한국에서 런칭할 서비스가 있는데요. 럭크라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휴대폰이라는 것은 항상 상호 간에 열려있는 포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죠. I think that when I was in Korea in the early 90s, it was unthinkable that Samsung would come to crush Sony. It was unbelievable that one day LG would challenge GE. And it was impossible that Hyundai would sell as well as Ford in the United States. Not to mention the way that it would have been crazy to suggest that a Korean pop star like Psy would come to be as big as Justin Timberlake. It is amazing how far Korea has come, but this only raises important and critical questions about the responsibilities for the future.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큰 영광이고요. 제가 연희동에 있는 서울 외국인 학교를 어렸을 때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회가 새로운데요. 사실 제가 이 한국에서 살았던 90년대 초만 해도 이렇게 삼성이 소니를 눌러버리고 LG가 GE에 도전을 하고 또 현대 자동차가 포드만큼 더 많이 팔리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다들 불가능이다, 말도 안 된다라고 했었을 것입니다. 또 싸이 같은 이런 한국인 가수가 이렇게 K-팝의 선두에 서서 저스틴 팀벌레이크만큼 인기를 누리게 되는 이런 경우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미쳤다고 아마 했었을 건데요. 이런 경우들 보면 한국이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또 동시에 중요한 것은 한국의 책임감이 또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Our technology profoundly empowers individuals at the expense of institutions. The traditional way of coming to power is threatened by the way the internet provides alternatives. It was unthinkable that Barack Obama, a man with almost no experience in public life, would defeat Hillary Clinton for the Democratic Party nomination. Hillary and Bill Clinton built the modern Democratic Party. It was their party, and they lost because the internet gave Obama a critical advantage. And while this is exciting and full of opportunity, it also creates significant questions about the role of institutions and what might get lost. 그래서 이제는 기술이 개인에게 심오한 힘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의 힘이 더욱더 약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인터넷이 생겼기 때문에 권력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 기존의 방법들이 이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실 정치 생명이 거의 없었던 그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 민주당을 거의 세우고 키우고자 하다시피 했던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고 이렇게 당선이 됐다는 것은 다 인터넷을 통해서 오바마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점들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기회가 많은 시대인데요. 동시에 또 이런 기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관이 약해지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잃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One clear example of this is in the newspaper industry, where in the United States, as in Korea, the newspaper industry has struggled to continue to be profitable in the digital age. And so on the one hand, the technology is challenging the profitability of newspapers. But on the other hand, newspapers are the critical engine for authority and accountability in investigative journalism, in holding power accountable, and in creating integrity in reporting. 그래서 또 중요한 사례를 더 드리자면요. 지금 뭐 신문사 같은 경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런데요. 지금 디지털 시대 때문에 수익성이 있어서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이런 기술의 시대에서 신문사들이 수익성의 위협을 받는 동시에 또 신문사들은 사실 어떤 권력이라든지 뭐 책임을 갖고 있었지만 또 동시에 탐사 저널리즘이라든지 어떤 권력자들이 제대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보도의 어떤 인테그리티, 청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관의 설립되는 목적과 디지털 시대에서 어떤 기관의 이런 역할들, 기관의 역할들이 약해지면서 이런 간극이 생기는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다가오면서 동시에 또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And we must demand of those corporations that they exist, that they consider their obligations to the public space. It took newspapers, in the history of newspapers, it took newspapers almost 75 years to understand the power they had in the public sphere and the need to have greater integrity, the moral responsibility of newspapers. And we must demand that of our technology companies as well. 두 가지 세계에서 살고 있죠.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하버드의 어떤 기득권층에서 살고 있으면서 또 그런 기득권 세계에 어떤 도전을 하는 이런 인터넷 세계에서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술의 어떤 잠재성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만 또 이런 기술 자체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간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적으로 큰 위협은 공공공간, 퍼블릭 스페이스 자체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그로폰테는 이게 데일리 뉴스가 아니라 데일리 미,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라이 플리처는 필터 버블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춤화되고 있고 이제 개인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뉴스나든지 논평도 내가 생각하고 나와 의견이 합의되는 부분만 내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공공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디지털 시대에서 도전을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공 어떤 지도자들, 정치인들, CEO들에게 이런 기술이 공공의 이런 공유되는 경험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거대 기술 기업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미국을 보시면요, 이런 공공공간을 컨트롤하는 7대 기업들 다 아실 겁니다. 아마존, 애플, 이베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스카이프 같이 있고 트위터가 있는데요. 미국 역사상 공공공간을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소유했던 적은 대부분의 부분을 소유했던 것은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도 공공공간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을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사실 신문업계가요, 이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든지 이런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깨닫기까지 75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을 미국 이런 거대 기술 기업들에게도 저희가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